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어느덧 봄의 문턱을 넘어서는 입춘인데요. 이 무렵 입춘 대길 건양 다경이라는 글을 써서 대문에 붙이는 풍습이 있지요. 우리 구독자님들 올 한해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의 끝없는 사랑.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 없이 외롭게 살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뒤늦게 늦둥이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는 것을 보고 죽어야 할 텐데요. 휴, 이 아이가 클 때까지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아서 뒷바라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늦은 나이에 자식을 얻고 보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 어느덧 아들이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들을 착하고 예쁜 아가씨와 짝지어 주었어요. 허허, 이제 손주만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먼.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착하고 부지런한 아들과 며느리의 효도를 받으며 하루하루가 행복했답니다. 게다가 이듬해엔 며느리가 예쁜 손녀까지 낳게 되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어요. 며느리는 그 후로 딸 둘을 더 낳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새손녀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지요. 집안은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우린 참 복도 많군요. 착한 아들과 며느리, 게다가 이렇게 예쁜 손녀가 셋이나 있으니 부러울 게 없잖아요. 이젠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하지만 이런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도 생각지 않은 불행이 닥쳐왔어요. 어느 해 마을에 돌림병이 돌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그만 돌림병이 걸려 죽고 말았던 거지요. 게다가 할아버지마저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슬픔에 못 이겨 병이나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영감, 정신을 차리세요. 영감마저 죽으면 어린 손녀들만 데리고 난 어쩌란 말이에요.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지만 다음에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린 손녀들과 늙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할머니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어린 손녀 셋과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부모 없는 어린 것들을 키우려면 내가 힘을 내야 해. 무슨 일이든지 해서 어린 것들을 먹여 살려야지. 허기져 우는 어린 손녀들을 보며 할머니는 용기를 냈지요. 늙은 몸이었지만 할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어요.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이면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며 손녀들의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할머니의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에 손녀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나 어느새 예쁜 처녀들이 되었지요. 손녀들도 할머니를 닮아 착하고 부지런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밭을 맬게요. 잠깐이라도 쉬세요. 첫째 손녀는 밭일을 잘 거들었어요. 할머니, 빨래는 제가 할게요. 둘째 손녀는 집안일을 잘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것은 셋째 손녀였어요. 할머니,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다리도 아프시죠? 셋째 손녀는 항상 할머니 곁을 지키며 잔심부름도 하고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착한 손녀들이 너무도 대견해서 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어요. 착한 내 새끼들, 어서 돈을 모아 시집보낼 미천을 마련해야지. 이제 시집만 보내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할머니는 손녀들을 좋은 곳에 시집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첫째 손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할머니의 손녀들이 착하고 부지런하다는 소문을 듣고 좋은 집안에서 청혼을 해왔지요. 마침내 첫째 손녀는 이웃마을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얼마 되지 않는 밭의 일부를 팔아 손녀의 혼례를 준비했지요. 할머니, 밭을 팔면 할머니와 동생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건 내 몫이야. 동생들과 내 먹을거리는 다 남겨두었으니 걱정 말아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는 첫째 손녀를 달랬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혹시라도 손녀가 걱정할까봐 할머니는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후 2년의 세월이 흘러 이번엔 둘째 손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요. 둘째 손녀도 이웃 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할머니는 나머지 밭을 팔아 둘째 손녀의 혼례를 준비했답니다. 할머니, 밭을 모두 파시면 할머니와 막내는 어떻게 살아요? 전 시집가지 않을래요. 둘째 손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걱정 말아라. 얘야, 그동안 삭바느질을 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모였으니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우리 걱정은 말고 부디 시집가서 잘 살거라. 둘째 손녀마저 시집을 보내고 나자 이제 할머니에겐 일을 할 밭조차
남아있질 않았지요. 셋째를 시집 보내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할머니는 밤낮으로 삭바느질을 하며 돈을 모아야 했어요. 해가 바뀌자 셋째 손녀도 청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할머니, 전 시집가지 않고 할머니 모시고 살겠어요. 저마저 떠나고 나면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전 할머니를 혼자 두고는 도저히 시집 갈 수가 없어요. 홀로 남은 할머니 생각에 손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나 때문에 내가 시집가지 않겠다니. 그건 안 될 말이야. 싫어요. 전 할머니 곁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소녀는 계속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너를 시집 보내지 않고는 나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단다. 내 아비와 어미가 죽을 때 난 너희들을 잘 키워 좋은 곳에 시집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어. 이제 너만 시집 보내게 되면 나도 여한이 없단다. 늙은 할미의 소원이니 들어다오. 할머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셋째 손녀도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신랑은 비록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농부였답니다. 할머니는 삭바느질을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손녀의 혼례를 준비했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 혼자 어떻게 살아요? 시집을 가면서도 셋째 손녀는 할머니 걱정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내 걱정은 말아라. 아직 힘이 있으니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단다. 할머니는 떠나가는 손녀를 웃음으로 보내주었답니다.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한 푼의 재산도 남아있질 않았지요. 이제야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젠 정말 죽어도 한이 없어. 새 손녀를 시집 보내고 나니 할머니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의욕을 잃고 말았지요. 그동안 힘겹게 살아온 이유가 바로 새 손녀들을 보살피기 위해서였으니까요. 할머니는 새 손녀들이 보고 싶어 날마다 눈시울을 적셨답니다. 우리 손녀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으려나? 아픈 곳은 없겠지. 할머니는 자나깨나 소녀들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할머니는 병이 들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잘 살고 있는지 내 눈으로 봐야 할 텐데. 할머니는 아픈 중에도 손녀들 걱정뿐이었지요. 하지만 시집간 손녀들은 한 번도 할머니를 찾아오질 않았어요. 옛날엔
여자가 한번 시집가면 친정 나들이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안 되겠다. 더 기운이 빠져 못 일어나기 전에 내가 가서 아이들을 한번 보고 와야겠어. 손녀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길을 떠날 제비를 했지요. 마침 겨울이라 찬바람이 매서운 날씨였어요.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딜 가세요? 날씨가 풀리거든 가시지 않고요. 마을 아낙니들이 말렸지만 할머니는 뜻을 꺾지 않았어요. 내년 봄이면 내 몸이 더 나빠질 거야. 그럼 다시는 우리 손녀들을 볼 수 없겠지. 그래도 기운이 남아있을 때 그 아이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다오. 아이들도 이렇게 걸어다니는 내 모습을 보고 나면 늙은 할미 걱정은 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결국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맨 처음 간 곳은 첫째 손녀 집이었어요. 찬바람 속을 헤치며 고개를 건너온 할머니는 무척 힘이 들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답니다. 얘야, 그동안 잘 지냈느냐? 할머니를 본 첫째 손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할머니, 소식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단다. 그런데 어쩌죠?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경황이 없네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 집에 가 계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찾아뵐게요. 나는 괜찮아. 내 얼굴을 봤으니 이제 됐구나. 걱정 말아라. 할머니는 서글프게 웃으며 첫째 손녀의 집을 나왔답니다. 그리고 다시 찬바람 속을 헤치며 둘째 손녀의 집으로 향했지요. 둘째 손녀의 집은 더 멀리 있어서 할머니는 며칠 동안이나 걸어가야 했어요. 힘겨운 몸을 이끌고 할머니가 둘째 손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손녀는 마침 외출을 하려던 잠이었지요. 아니,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단다. 할머니를 보자 손녀는 너무도 반가웠지만 외출을 하려던 참이라 시간이 너무 없었답니다. 할머니, 어쩌면 좋아요. 마침 큰댁에 제사가 있어 가려던 참이었거든요. 내 얼굴을 봤으면 되었지. 뭐, 내 걱정은 말아라. 할머니는 둘째 손녀가 걱정할까봐 황급히 집을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할머니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답니다. 이제 할머니는 걸음을 걷기도 힘들 만큼 지쳐버렸지요. 게다가 하늘에선 한방눈까지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를 어쩌나. 셋째 아이의 집은 아직도 멀었으니. 가난한 농부의 집으로 시집을 간 셋째 손녀가 누구보다도 걱정스러웠던 할머니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셋째 아이만 보고 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지. 할머니는 안간힘을 다해 셋째가 사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까지 올라갔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온 몸에 기운이 빠지고 심한 추위 속에서 정신마저 흐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가엾은 것, 가난한 집에 시집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우리 셋째 아이는 내가 꼭 만나봐야 하는데.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서려 했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곧 눈 위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할머니의 몸은 차가운 눈 속에서 얼어가고 말았어요. 그날 밤 셋째 손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할머니가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었지요. 이상한 꿈이네.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안 되겠어. 할머니를 찾아가 봐야지. 이튿날 셋째 손녀가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였어요. 할머니, 이게 어쩐 일이에요? 셋째 손녀는 눈 위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지요. 하지만 그땐 이미 할머니의 몸이 싸늘하게 얼어버린 후였답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울며 후회해도 죽은 할머니를 살릴 수가 없었지요. 새 손녀는 할머니가 쓰러진 고갯마루 양지 바른 곳에 할머니를 묻어드렸답니다. 이듬해 봄, 할머니의 무덤 위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났어요. 셋째 손녀의 마을을 향해 허리가 굽은 그 꽃은 마치 할머니 모습 같았지요. 죽어서도 손녀들을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한 송이 꽃이 되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 꽃을 할미꽃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방울장수와 호랑이. 방울 사세요. 방울이요. 예쁜 방울 사세요. 강아지 목에도 메어주고 고양이 목에도 메어주는 방울이랍니다. 산골 마을에 방울장수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딸랑딸랑. 방울장수가 걸어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 요란한 방울 소리가 났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방울장수는 종일 이 마을 저 마을로 방울을 팔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날따라 방울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에휴, 오늘은 재수가 없고 방울을 하나도 못 팔았으니 어쩌면 좋으냐. 방울을 팔아서 그날 먹을 양식을 사야 하는 방울장수는 밤이 늦도록 방울을 팔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다 보니 방울장수는 어느덧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고 말았지요.
어, 아무리 가도 마을이 안 보이네. 이러다가 길이라도 잃으면 큰일인데. 걱정을 하며 산을 헤매던 방울장소는 산속에서 그만 길까지 잃고 말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들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마을도 보이지 않는데 무서운 짐승이라도 나타나면 잡아먹히고 말겠어. 어떻게 하지? 겁에 질린 방울장수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였어요. 마침 멀리 산모퉁이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겠어요. 옳지. 불빛이 보이는 걸 보니 저기 집이 있는 게 틀림없어. 어서 빨리 가보자. 방울장수는 불빛을 따라 힘껏 달려갔습니다. 불빛을 따라가 보니 정말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방울장수는 기뻐하며 대문을 두드렸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주인 계십니까? 방울장수가 부르자 문이 덜커덕 열리면서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길을 잃어서 그러는데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울장수는 정중하게 부탁했지요. 아, 그래요. 어서 들어오시구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날이 밝거든 길을 찾아보시오. 할머니는 방울장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요. 게다가 맛있는 저녁까지 한상 잘 차려 주었답니다. 길을 헤매느라 지치고 배고팠던 방울장수는 따뜻한 방에서 저녁까지 잘 먹고 나니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졸리구나. 졸리면 어서 주무시구려. 나도 그만 가서 자야겠네. 하품이 늘어지는 방울장수를 보더니 할머니는 황급히 밥상을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들고 나가는 할머니를 보던 방울장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할머니의 치맛자락 사이로 기다란 호랑이 꼬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큰일 났네. 이제 보니 사람이 아니었어. 할머니로 둔갑한 호랑이였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방울장수는 졸음이 확 달아났지요. 놀란 방울장수는 당황하다가 그만 방울 보따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딸랑딸랑 하고 방울 소리가 들리자 그 소리에 놀란 할머니가 돌아보았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게 무엇이요? 할머니의 말에 순간 방울장수의 머리에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예, 이것은 호랑이를 잡아먹는 방울이랍니다. 뭐, 호, 호랑이를 잡아먹는다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저만치 물러났어요. 그럼요. 이 방울은 호랑이를 발견하면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먹는답니다. 할머니는 방울장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모습에서 호랑이로 변했어요. 안 되겠다. 기다렸다가 잠이 들면 방울 몰래 저놈을 잡아먹어야겠군. 방울장수를 당장 잡아먹으려던 호랑이는 방울이 무서워 계획을 바꾸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호랑이는 방울장수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밤새 문 앞을 지켰어요. 그러다 새벽이 되자 호랑이는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요. 이크, 이제야 호랑이가 잠들었구나. 어서 도망가자. 그때까지 방 안에서 떨고 있던 방울장수는 그제야 방문을 열고 살금살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방울장수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지요. 할머니가 정말 커다란 호랑이로 변해 있는 모습은 처음 보았던 거예요. 호랑이는 코를 벌른거리며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지요. 아, 큰일이다. 어떡하지? 고민하던 방울장수는 꾀를 내어 방울 한 개를 호랑이 꼬리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황급히 초가집을 빠져나와 멀리 도망을 쳤답니다. 방울장수가 도망을 간 것도 모르고 자고 있던 호랑이가 잠결에 몸을 뒤척일 때였어요. 딸랑딸랑 호랑이 꼬리에 달린 방울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지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방울은 더 큰 소리로 울려댔지요. 아이쿠, 호랑이를 잡는 방울 소리구나. 방울이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겁에 질린 호랑이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방울을 피해 숲속으로 멀리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달리면 달릴수록 방울은 더 크게 딸랑딸랑 거렸어요. 아, 방울이 계속 쫓아오는구나. 이러다가 잡히고 말겠어.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달려가다 보니 더 이상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꼬리에 매달렸던 방울이 나뭇가지에 걸려 떨어졌던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날아오지 않는가 보군. 큰일 날 뻔했네. 호랑이가 한숨을 쉬며 안심할 때였습니다. 호랑이 할머니, 왜 그러세요? 숲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나왔어요. 아이고, 글쎄 호랑이를 잡아먹는 방울이란 놈이 날 쫓아오지 않겠니? 방울 이야기를 들은 토끼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그건 방울 장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방울은 소리만 내지 호랑이를 잡아먹지 못해요. 아니다. 내가 방울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러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달아날 듯이 겁에 질려 말했어요. 숲속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인 호랑이가 고작 방울 때문에 겁에 질린 걸 보자 토끼는 어이가 없었지요. 할머니, 그럼 저하고 같이 가봐요. 싫어. 또 그 방울이란 놈이 날 쫓아오면 어떻게 하니? 호랑이는 고개를 흔들어대며 말했지요. 그럼 할머니 꼬리하고 내 꼬리하고 꼭 붙잡아 매고 가면 되잖아요.
만약에 방울이 정말 할머니를 쫓아오면 내가 그 방울이란 놈을 꽉 잡아버릴게요. 토끼 꼬리가 짧은데 어떻게 호랑이 꼬리하고 붙잡아 매느냐고요? 옛날에는 토끼 꼬리도 호랑이 꼬리처럼 아주 길었답니다. 결국 토끼의 설득에 넘어간 호랑이는 토끼와 꼬리를 붙잡아 매고는 방울을 찾으러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호랑이가 방울을 떨어뜨린 곳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호랑이가 그만 그 방울을 밟고 말았지 뭐예요. 딸랑딸랑. 방울이 다시 울려대자 놀란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호랑이 할머니, 이건 그냥 방울이라니까요. 도망가지 마세요. 토끼가 소리쳤지만 놀란 호랑이는 정신없이 달려갔지요. 그러자 호랑이와 꼬리가 묶인 토끼도 덩달아 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토끼가 커다란 호랑이 걸음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겠지요. 할머니, 내 꼬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좀 천천히 가세요. 토끼가 소리쳤지만 호랑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시냇물에 이르렀지요. 호랑이는 토끼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펄쩍 시냇물을 뛰어 넘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토끼의 꼬리가 뚝 잘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꼬리야. 하지만 호랑이는 토끼의 비명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멀리 달아나 버렸지요. 꼬리가 잘린 토끼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바보 같은 호랑이 때문에 내 꼬리가 끊어져 버렸네. 이렇게 해서 호랑이는 지금도 꼬리가 길지만 토끼는 짧은 꼬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진 처녀의 지혜로운 대답. 옛날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임금님은 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나란 일을 결정할 때는 옳고 그른 것을 깊이 생각하는 현명한 임금님이었답니다. 백성들도 그런 임금님을 몹시 존경하고 따랐지요. 그런데 임금님에겐 왕비님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홀로 쓸쓸하게 살아가는 임금님이 늘 걱정스럽기만 했답니다. 임금님도 왕비를 정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에 드는 왕비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될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임금님은 온 나라 안의 처녀들을 모두 대궐로 모이게 했어요. 모인 처녀들 중에서 왕비를 맞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많은 처녀들이 곳곳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왕비가 되기 위해 한껏 예쁘게 차려입고 대궐 뜰 안으로 모여들었지요. 여봐라, 처녀들은 모두 모였느냐? 예, 임금님. 모두들 대궐 앞뜰에 대령하였사옵니다. 임금님은 직접 앞뜰로 나갔지요.
왕비는 모든 백성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덕을 갖춘 훌륭한 여인이 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임금님은 직접 왕비를 뽑기로 결심했습니다. 임금님은 대궐 앞들에 모인 처녀들을 훑어보고는 명령하였어요. 모두들 듣거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 누가 누구의 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여기 방석에 너희들의 아버지 이름을 적어두었으니 각자 자기 방석을 찾아서 그 위에 앉도록 하여라. 임금님의 말에 처녀들은 각자 자기의 방석을 찾아서 앉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처녀들 중에 방석 앞에 놓고 맨바닥에 앉은 사람이 있었어요. 유난히 옷차림새가 초라한 처녀였지요. 처녀는 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학자의 딸이었어요. 처녀의 아버지는 워낙 검소하고 학식이 높은 분이라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는 학자였습니다. 역시 검소한 학자의 여식이구나. 임금님은 화려하게 멋을 낸 처녀들 사이에서 낡은 옷을 입고도 당당한 그 처녀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맨바닥에 앉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지요. 방자구나.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방석에 앉으라고 하였거늘 어찌 임금인 나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임금님이 야단을 치자 처녀는 차근차근 자신의 생각을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방석에 썼다 하나 아버님의 이름을 깔고 앉을 수야 없지 않겠사옵니까? 임금님의 명을 어긴 것은 소녀가 죽어도 마땅한 죄이오나 아버님께 불효를 저지를 수 없어 맨바닥에 앉았사오니 부디 소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임금님은 순간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래, 내가 미처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구나. 참으로 효심 깊은 처녀로다. 임금님은 처녀의 총명함과 깊은 마음에 감탄하며 그 처녀를 눈여겨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내 효심을 생각해서 용서하겠노라. 임금님은 다시 처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몇 가지 문제를 낼 것이다. 모두들 잘 생각해서 대답해 보거라. 임금님은 미리 준비한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고? 모두들 대답해 보아라. 임금님이 문제를 내자 처녀들은 모두 제각기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이옵니다. 아닙니다. 강이옵니다. 마마, 산속 깊은 골짜기옵니다. 처녀들은 앞다투어 자기의 생각을 자신있게 임금님께 아뢰었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처녀들의 대답에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고작 바다와 골짜기더냐. 임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때였어요. 맨바닥에 앉아있던 처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임금님,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생각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왜 그러하다고 생각하느냐? 임금님은 처녀의 대답에 주의를 기울이며 다시 물었어요. 바닷물이나 강물, 그리고 골짜기는 아무리 깊다 한들 그 깊이를 잴 수가 있지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떤 도구로도 그 깊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깊이를 잴 수 없는 사람의 마음보다 더 깊은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녀의 말에 임금님은 크게 감탄했어요. 옳거니, 역시 생각이 깊고 총명한 처녀로구나. 임금님은 다시 두 번째 문제를 말했어요. 모두들 잘 들어라. 우리가 먹는 반찬 가운데 가장 좋은 반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값비싼 굴비가 최고 반찬이옵니다. 아닙니다. 갈비가 가장 좋은 반찬이옵니다. 임금님, 누가 뭐래도 김치가 최고이옵니다. 임금님의 질문이 떨어지자 처녀들은 자신의 생각을 앞다퉈 말했지요. 임금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그리고 맨바닥에 앉은 처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너는 가장 좋은 반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소금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소금이라. 어째서 그러하냐? 소금이 없으면 굴비와 갈비는 물론 김치도 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모든 음식이 소금이 들어가야 비로소 제맛을 내게 되니 소금 많은 반찬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허허, 내 말이 맞구나. 참으로 현명한 대답이로다. 임금님은 처녀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지요. 저토록 총명하고 똑똑한 여인이라면 이 나라의 왕비로 맞이해도 되겠구나. 임금님은 그 처녀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문제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내도록 하겠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느니라. 그 꽃들 중에 가장 좋은 꽃은 무슨 꽃인지 말해보아라. 처녀들은 마지막 문제를 잘 대답하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며 임금님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애를 썼답니다. 마마, 꽃 중의 왕은 역시 모란꽃이라 생각하옵니다. 아닙니다. 소박한 나리꽃이 제일이옵니다. 목련꽃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처녀들의 대답에 임금님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지요. 그리고 맨바닥에 앉은 처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꽃이 가장 좋은 꽃이라고 생각하느냐? 어서 말해보아라. 임금님은 지혜로운 처녀가 무슨 말을 할지 몹시 궁금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꽃은 목화꽃이라 생각하옵니다. 목화꽃이라고. 세상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초라한 목화꽃이냐? 그 까닭을 말해보거라.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라도 목화꽃만큼 값진 꽃은 없지요. 목화꽃으로는 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솜으로 백성들은 이불과 옷을 만들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요. 그러니 목화꽃보다 더 좋은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옳거니 그렇구나. 목화꽃이 아니면 온 백성들은 입지도 덥지도 못한 채 추운 겨울을 떨며 살 수밖에 없을 게야. 과연 내 말이 옳도다. 임금님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지요. 지켜보던 다른 처녀들과 신하들도 그만 감탄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임금님은 마침내 원하는 대로 지혜롭고 어진 처녀를 왕비로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처녀는 왕비가 되어서도 검소하게 생활하며 그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했지요. 그 후 임금님도 왕비의 도움으로 더욱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벙어리 되면 떡을 먹는다고? 옛날 어느 마을에 덕형과 항복이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친한 단짝 친구였지요. 둘 다 마을에서 소문난 장난꾸러기였지만 워낙 똑똑하고 꾀가 많아 그 영특함에 어른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덕형이가 항복이의 집으로 글 공부를 하러 왔어요. 마침 항복이의 집에서는 시루떡을 찌느라 분주한 날이었지요. 옛날에는 10월이 되면 상달이라 하여 집집마다 고사를 지냈습니다. 붉은 팥고물을 끼얹어 쪄낸 시루떡을 놓고 집안 구석구석 잡기를 몰아내며 가정의 복을 비는 행사였지요. 오늘은 맛있는 시루떡을 먹을 수 있겠는걸? 항복이와 덕형이는 책을 읽으면서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생각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답니다. 저녁이 되자 출출해진 항복이와 덕형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돌쇠야, 고사가 끝났으면 시루떡 한 접시만 가져오너라. 항복이가 밖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도련님. 잠시 후 하인 돌쇠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푸짐한 떡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금방 쪄낸 시루떡에서는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풍겨 나왔어요. 정말 맛있겠는데? 덕형이가 침을 꼴깍 삼키며 떡 한쪽을 막 집어 먹으려던 순간이었지요. 덕형아, 떡을 그냥 먹기는
너무 심심하지 않아? 우리 내기나 하는 게 어때? 내기라니? 떡 먹기 내기. 항복이도 뜨끈뜨끈한 떡 한 조각을 뚝 떼어 얼른 먹어보고 싶었지만 타고난 장난기가 발동하고 말았던 거지요. 지금부터 절대 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이 지는 거지. 어때? 그럼 벙어리 행세를 하자는 거야? 그래, 내기에서 이긴 사람이 저 떡을 혼자 다 먹기로 하는 거지. 좋아. 그럼 지금부터 시작이다. 덕형이도 쾌히 승낙을 했지요. 하나, 둘, 셋과 동시에 두 아이는 입을 다물어 버렸답니다. 사실 덕형이도 항복이도 혼자서 많은 떡을 먹겠다는 욕심보다는 내기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덕형이 금방 말을 하고 말 거야. 항복이는 말장난이 심하니까 잠시라도 말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딜 거야. 두 아이는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던 거지요. 하지만 떡 쟁반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앉은 지 1시간이 지나도록 두 아이의 입은 열리지 않았답니다. 어? 덕형이 녀석이 제법인걸? 항복이가 입을 열 때가 되었는데 이러다간 떡이 다 식어버리고 말겠네. 두 아이는 식어가는 떡을 보며 안타까웠지만 자칫하다가 내기해질까봐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말을 꺼냈다가는 떡을 모두 뺏기게 될 테니까요. 시루떡은 김이 날 때 먹어야 맛있는데 괜히 내기는 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람. 시간이 흘러갈수록 두 아이의 후회도 커졌습니다. 그래도 내기에서 질 순 없지. 어디 두고 보자. 덕형이도 항복이도 오기가 생겼어요. 내기에서도 이기고 시루떡을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두 아이는 결국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 떡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물 가져왔어요. 마침 하인 돌쇠가 마실 물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하지만 두 아이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도련님, 왜 떡을 안 잡수셨어요? 두 아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도련님, 시루떡은 뜨끈할 때 잡수셔야지만 제맛인데 드시기 싫으신가 봐요. 두 아이는 고개만 설레설레 저으며 손짓으로 떡을 두고 나가라는 신용을 했어요. 돌쇠는 두 아이의 이상한 행동에 어리둥절했지만 할 수 없이 물그릇을 떡 쟁반 옆에 두고 방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유, 공연한 내기를 해서 떡만 다 시켰네. 그냥 내기를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할까? 항복이는 내기를 하자고 했던 자신이 후회스러웠어요. 지그시 눈까지 감고 있는 덕형이를 보자 경쟁심이 생겼지요. 내가 질 수는 없지. 끝까지 해보자. 결국 두 아이는 밤이 되도록 떡만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답니다. 밤이 되자 주변이 어두워졌어요. 항복이는 말없이 호롱불을 밝혔지요. 그러자 말없이 앉아있던 덕형이가 슬그머니 일어났어요.
변소에 가려나 보군. 항복이는 물끄러미 덕형이가 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지요. 아, 답답해. 말을 안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정말 몰랐네. 덕형이가 나가자 항복이는 당장이라도 입을 열고 싶었어요. 하지만 덕형이에게 들키기라도 할까봐 그럴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밖으로 나간 덕형이는 한참이 지나도록 들어오질 않았답니다. 도대체 변소에 왜 이렇게 오래 있는 거야? 이상하네. 혹시 떡을 못 먹게 하니까 화가 나서 집에 그냥 가버린 건 아닐까? 항복이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내기를 걸어 친한 친구를 화나게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불안해진 항복이는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려고 했어요.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덕형이가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덕형이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얌전히 자기 자리에 다시 앉았지요. 정말 변소에 다녀왔나 보구나. 그제야 항복이는 안심을 했지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앉아 있으려니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꼬르륵 꼬르륵 배고픔도 더 이상 참기 힘들어졌답니다. 그때였어요.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얼굴을 두건으로 가린 낯선 사나이가 방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항복이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답니다. 하지만 지금껏 말을 않고 참아왔는데 내게 질 수는 없었지요. 항복이는 입을 꾹 다문 채 눈만 동그랗게 뜨고 낯선 사나이가 하는 짓을 지켜보았어요. 사나이는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들고 온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더니 선반에 놓인 항복이 책이며 벼루, 붓과 먹까지 몽땅 보자기 속에 집어넣기 시작했지요. 아니, 저놈이 내 책을 다 훔쳐가네. 어떡하지? 항복이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내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 덕형이를 쳐다보았지만 덕형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떡 접시만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덕형이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표정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내기가 중요하다 해도 친구가 책을 모두 읽게 됐는데도 그저 보고만 있다니. 항복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이때 책을 다 챙겨 담은 사나이가 방을 나가려고 했어요. 이놈아, 당장 멈춰라. 항복이는 소리를 지르며 사나이 발을 두 손으로 힘껏 낚아챘습니다. 사나이가 넘어지자 항복이는 냉큼 사나이의 두건을 벗겨버렸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사나이는 다름 아닌 하인 돌쇠였던 거예요. 아니, 넌 돌쇠 아니냐?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전 죄가 없어요. 조금 전에 덕경 도련님께서 방에 나오시더니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는걸요?
돌쇠는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덕형이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답니다. 항복이 내가 졌지? 떡은 이제 내 것이다. 그제야 항복이는 자신이 덕형이 꾀에 속아 넘어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 내 꾀였던 거야? 항복이도 웃음이 터지고 말았지요.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니까 책을 훔쳐가는 건 참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이런 꾀를 생각해내다니 대단한데? 아, 배고파. 우리 괜한 내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어서 빨리 떡이나 먹자. 항복이와 덕경이는 사이좋게 떡을 나눠 먹으며 밤새도록 웃었답니다. 이 두 아이가 바로 훗날 오성과 안음으로 불리는 이항복과 이덕형이지요.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였던 오성과 안음의 우정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치 않고 이어져 오늘날까지 최고의 우정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답니다.